그래서 시장에서 기업 간에 서로 그 여러 가지 그 협력들이 잘 이루어져야 비로소 상생 협력이라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무슨 상생이냐는 거죠. 살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고 총수가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상품 1등 하는 데만 신경을 바짝 쓰다 보니까 삼성이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비대해져 가지고 느슨해 가는 것을 전혀 느끼질 못했어요. 우리 같은 그 하청업체는 사실 현장 담당자 뭐라면 밤이라도 뛰어가고 먼저 수시 가서 말 안 들으면 불이익받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 먼저 행복하게 만들자. 그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주와 고객, 또 사회, 또 그다음에 여러분 파트너들입니다. 몽환 내심이죠. 지금 죽기 아니면 살게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무슨 동반자다, 파트너다, 이거 다 헛소리고 죽기 아니면 살깁니다. 뉴스 추적 김영철입니다. 뉴스 추적 윤창현입니다. 이 선배님, 우리 회식에서 제 입술에 우리 어떡해요 정말. 술 취해서 그런 거라고요. 술 취해서 한 것도 한 거죠. 그러나 인생에는 백세주가 있다. 나 곧 시집 갈 것 같아. 이민 갈까 봐.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350g이요? 하루치요. 하루 야채 날마다 채우고 계세요. 유기농 350 밸런스. 하루 야채. 하루 야채 끝. 야크르트. 땅이 제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물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가치를 최대로 키우는 사람들. 밸류 파트너 프라임 그룹. 손님은 왕이다. 어제 오전 중소기업 대표들이 대기업 단체인 정경련 회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독식하여 국가 경제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비대해지고 있으며, 상생을 외치는 말잔치 뒤에 신음하는 중소기업. 자신들을 위해 협회를 만들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원화도 거래 질서가 앞으로 확립되지 않고는 이 하청업체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지금 계속 도산되는 게 A형 키워놓으면 도산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들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중소기업 문제는 중소기업 사장 스스로가 해결하자. 양극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중소기업체 대표 4명이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숨죽여온 이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차고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대기업에 대한 도전은 바로 죽음이라는 한국 경제체제에서 과연 이들은 왜 거리로 나서게 된 것일까요? 지난 2002년 4월 삼성 SDS는 우리은행의 BPR 시스템, 즉 사무혁신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인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는 국내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70억을 쏟아부은 얼라이언스 시스템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성과 했던 그 전략적 제휴를 통한 그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러한 그 비즈니스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행의 BPR 시스템은 각종 문서를 스캐너로 입력해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전국 700여 개 본지점에서 이용하는 첨단 시스템. 여수신과 외환 등 모든 은행 업무를 문서 없이 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로 최근 각 은행이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하면은 하루에 한 평균 서류들이 한 수신 관련만 한 80만 개 정도가 이게 생성이 되는데 그것을 영업점이 해야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본부에서 집중 관리함으로 해서 효율이 한 20% 내지 30% 정도 수준으로도 그것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이 좋습니다. 얼라이언스가 SDS와 협상 끝에 결정한 납품 가격은 300명 사용자 조건에 11억 5천만 원. 처음 제시했던 29억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믿지는 장사였지만 삼성 SDS가 가격 인하의 대가로 30억 원어치를 추가 구매해 계열사에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는 팔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금액은 형편없었지만 앞으로의 비즈니스 그 비전을 봐가지고 삼성의 그런 그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조 사장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입찰 조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 사장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제한 견적서 작성 시기 유의사항 보충해서 유저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항목은 언리미티드로 표기하여 견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두 번째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삼성 측에서 은행에 그 제출한 그 제안서가 있습니다. 라이센스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언리미티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조건을 삼성 측이 수용하겠다. 조 사장이 삼성에 납품한 견적 조건은 300명 사용자 조건. 조 사장이 확보한 우리금융정보의 입찰 서류에는 납품 조건이 무제한 사용자 조건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입찰 가격이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조 사장은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을 상대로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증거서를 뭐 확인서라든지 삼성하고 저희하고 협약 맺은 거, 그다음에 조 사장은 우선 우리은행 BPR 시스템 구축을 맡았던 우리금융정보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담당 직원은 놀랍게도 입찰 조건은 무제한 사용자 조건이었다며 삼성 측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언니들하고 클라이언트를 상대 이렇게 했다는 걸 잘못했어요. 아니 이건 그냥 낮추기 단순히 낮추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계약했다는 건 잘못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SD에서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지. 아니 그것은 말하는 거죠. 또 언니들 나는 이제 사이트 라이센스 때문에 그러냐고. 조 사장은 입찰에 참여했던 IBM과 LG, 현대 관계자도 만났습니다. 하나같이 입찰 조건은 무제한이었으며 300명으로의 입찰 조건 변경은 없었다고 확인해줬습니다. 지난 2004년 8월 결국 조 사장은 이를 증거로 삼성 SDS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금융정보 측에서 입찰 참가자들과 합의를 통해 입찰 조건을 무제한에서 300명 사용자 조건으로 바꿨다는 삼성 SDS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게 증거가 불충분하다, 무혐의다. 그러면 무슨 증거를 더 갖다 줘야지 그러면 검찰은 삼성을 기소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구 말이 진실인지 지난 8일 취재진은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입찰 조건은 언리미트로 처음에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뭐 상대적으로 견적은 많이 냈었는데 실제적으로 뭐 협의를 통하거나 뭐 회의를 통하거나 이렇게 언급해갖고 변경된 건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그때 뭐 그 입찰 조건을 바꿔서 다시 입찰하는 그런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그때 우리가 가격을 입찰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그런 조건이라고 그러면은 가격 자체가 비딩 금액 자체가 틀려졌을 거거든요. 네. 비딩 금액 자체가 그 언리미티드하고 그저 300유저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또 다른 업체의 관계자도 사용자 조건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견적서만도 수십 번 제출을 했었고 들어가는 항목도 워낙 많아가지고 뭐 수백 차례 진짜 계속 제출을 하고 뭐 변경사항이 있고 했었는데 저는 사이트 라이센스로 제한하라고 이렇게 주의사항을 줬던 기억은 나는데 그 뒤에 합의를 해서 그렇게 유저를 변경했었는지 어쩐지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취재진은 삼성 SDS를 찾아가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삼성은 검찰 수사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제 일단 그 대검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그 나름대로 그쪽에서 제시한 것을 검토해보니 증거가 충분하다. 이걸 가지고서는 기소할 수 없다. 그래서 무혐의로 일단 다 처리를 해준 거잖아요. 취재진은 최종 입찰 시 입찰 조건에 변경이 있었는지 삼성 측에 물었습니다. 결정된 그 유저 수가 300유저고 그 얼라이언스뿐만 아니고 다른 소프트웨어들도 어떤 입찰 전에 조건을 그 동일화시키기 위해서 다 협의를 한 걸로 이렇게 검찰에서도 그 조서에서도 나와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 과정에서 유저 수는 분명히 변경이 있었던 거죠. 2004년 1Q 입찰 조건은 분명히 변경됐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무슨 협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조성구 사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입찰 참가 4군데랑 같이 4개 그 업체랑 같이 구두 협의 및 합의해서 변경했다라고 진술했거든요. 그러면 삼성도 가서 입찰 조건 변경에 대한 협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은행 지점에 가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돈 빌려달라고 하면 말로만 믿고 빌려주나요, 은행에서? 근데 100억이 훨씬 넘는 입찰인데 은행이 말로 그 중요한 입찰 조건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바꿨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문서는 제시 못하는 거예요. 취재진은 우리은행의 시스템 구축을 대행했던 우리금융정보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게 업체 간의 분쟁인데 이제 저희 SDS하고 그 얼라이언스라는 회사 간의 분쟁인 건데 거기 자꾸 이제 뭐 우리은행이나 우리금융정보 시스템이 자꾸 이제 저희 일 벌은 데가 상당히 빈노스였고요. 이틀 후 우리은행은 답변서를 통해 삼성의 동의 없이는 계약에 관련된 일체 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금융정보의 한 입찰 담당자는 검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입찰 조건에 대한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300유저에서 언리미트를 돼 있어요. 300유저에서 언리미트라는 게 어떤 의미로만? 그러니까 결국 언리미트예요. 취재진은 지난 8일 이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초 진술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걸로 드립니다. 검찰에서는 다 진술했어요. 입찰 참가한 그 현대나 LG나 IBM이 입찰 조건 변경에 대한 협의 없었다고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 계약서 300명짜리가 검찰에 제출됐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계약서를 저희가 봤는데 이면 계약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계약은 제가 처음 봤어요. 직원 14,000명, 전국 740개 지점을 연결한 국내 최대의 우리은행 BPR 센터.
과연 300명 사용 조건으로 이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까? 조성구 사장은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걔네들은 무제한으로 안 쓰고 300명을 쓴다라고 거짓말하죠. 왜? 그 시스템을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접근이 불가능한 거고. 그쪽으로 그걸 뭐 하나씩 안 하면 이거 대기진 유저 써가지고 집회하다가 지네들 기존에 10,000명 넘을 거 아니에요. 10,000명을 10%만 해도 적은데. 그러니까 검찰 그 기록이 수사 기록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내용이죠. 일부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고 하지도 않은 말을 막 맘대로 해서 썼고. 조 사장은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검찰이 300명 입찰 조건을 개별 통보받았다고 진술했다는 증인도 검찰의 조사 결과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입찰 조건 변경에 대한 무슨 뭐 통보라든지 뭐 합의하신 거 없잖아요. 없죠. 수사관은 300명으로 진술해줬다라고 수사 기록을 써놨더라고요. 취재진은 조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때 조사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 사건을 펴고사고 그 사건이 어떻다 저떻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적합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수사 자체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얼라이언스 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판매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나머지 의료 금융 정보 시스템이든 삼성 SDS든 간에 이 사람들이 공모해가지고 사실은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다른 진술이 있는데 그냥 이쪽을 믿겠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엔 그쪽 말을 믿기 아주 어려운 진술을 믿어버린 거죠. 이건 사실 일반 상식에 반하죠, 이게. 이것이 국내 중소기업 얼라이언스 시스템이 개발한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 엑스톰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유명 IT 기업의 제품보다 처리 속도가 2~3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한때 국내 시장의 80%를 점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SDS에 맞섰던 얼라이언스 시스템의 조성구 사장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주 취재진은 조성구 사장이 경영했던 얼라이언스 시스템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경비원에게 열쇠를 받아 올라간 4층 사무실은 말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꽉 찼는데요,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했던 회사인데. 몇 명쯤 있었어요? 여기 최고 많이 있었을 때가 37명, 37명까지 됐어요. 여기가 제 방이에요. 불도 안 들어오네. 여기가 제가 일이 있었던 방이고요. 밤을 함께 새며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직원들은 모두 떠나갔고 책상 위에는 각종 청구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 오면 눈물이 나요. 여기서 지난 그 9년 전에 창업을 했고 9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그런 사무실이고 저 소파에서 수도 없이 잤어요. 밤에. 제 직원들하고 철야도 야근하고. 해외 유명 벤처 기업을 능가하는 기술력으로 한때 벤처 신화를 꿈꾸던 알짜 기업은 관리비조차 못 내는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임대료 지금 몇 달 밀렸죠? 뭐한 2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 무엇이 얼라이언스와 조 사장을 이처럼 몰락의 길로 내몬 것일까? 지난 2004년 2월 얼라이언스는 삼성 SDS의 요구로 대구은행 BPR 시스템 공동 구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SDS는 작업에 착수한 지 2개월이 지나도 정식 계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SDS가 삼성 계열사에 30억 원어치의 납품을 해주기로 했던 약속은 무시됐다고 조 사장은 말했습니다. 대구은행 납품 가격 인하를 요구하던 SDS는 이면 합의까지 요구했고 얼라이언스가 이를 거부하자 대구은행 납품 계약도 깨졌습니다. 금액을 10억 원으로 구두 합의했어요. 그랬더니만
우리은행에 대한 그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고소 포기각서를 제출하는 게 가장 큰 아주 화근이었어요. 그거 우리가 이제 들어줄 수 없다고 하니까 대구은행에 가가지고 저희 제품 계약된 거를 경쟁사 미국 제품으로 바꿔치우고 그러니까 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조 사장은 삼성 SDS를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대구은행 납품과 관련해서는 SDS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불공정 거래가 인정돼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끝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정명령서 받은 의결서를 가지고 그 법원에 가서 그 손해본 만큼 그 민사소송을 내라. 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앞으로 불공정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정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앞으로 시정하라는 이야기지 지금 당장 거를 어떻게 하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얼라이언스의 경영은 점차 악화됐습니다. 삼성과의 갈등 이후 신규 수주는 어려워졌습니다. 자금 압박을 받던 조 사장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한 협력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굉장히 우호적이었죠. 저희 회사의 그 주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 제품을 팔아주는 협력업체였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삼성과의 소송이 진행된 후 협력업체와 사회이사들이 공조해 전격적으로 대표이사를 교체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언론에다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대표이사 사장이 삼성과의 소송에 너무 매달려서 자기네들이 대표이사를 변경해서 더 경영을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했다는데 그러나 그것은 회사를 빼앗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고 조 사장은 말합니다. 유상증자의 건도 있었거든요. 근데 유상증자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표이사만 바꿨어요. 이것이 사실일까? 취재진은 새롭게 대표이사로 선출된 이모 씨를 찾아갔습니다. 작년 11월에 이제 이사해서 대표이사 되셨잖아요. 네, 됐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원래? 지금 애들 다 나가고 나 혼자 남아 있어. 그러니까 회사는 이미 망가져가지고서 부가세도 내고 나는 퇴직금도 못 주고 월급도 못 주고 했으니까 애들 나갔어요. 회사는 인수 당시 이미 부도 상태였고 자신은 회사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신임 대표이사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몰랐거든요. 그날 당일날 아침에 저희 부장님께서 사장이 갑자기 바뀌었다. 그래서 알았죠. 그럼 못 받았나요? 네, 못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받긴 받고 있었어요. 유지보수료로 해서 억지로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서 그것만으로 못 받았죠. 담보로 맡긴 주식을 처분해 회사를 인수한 협력업체는 알레로라는 새 회사까지 만들었습니다. 대표이사를 교체했던 배경이 그러면은 회사를 아예 좀 없애버리려고 그랬었던 건가 그러면? 그 엑스턴 팔권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 엑스턴을 못 팔으니까 엑스턴을 못 팔니까 알레로 제품원이라 해서 제품을 알레로 해서 파는 거예요. 조 사장은 첨단 기술로 대기업에 맞섰던 자신이 결국 파산을 맞게 된 데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 사장에게 남은 것은 43억의 빚 보증이 전부입니다. 집도 곧 경매로 넘어갈 처지. 잘 나가던 벤처회사의 사장은 대기업 삼성 SDS와의 싸움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노숙자로 전락할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장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해요. 제가 9년간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하면 망하기 딱 알맞다. 거덜나게 딱 알맞고 처자식 길바닥에 내팽개치게 하는 거 아주 그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 사장은 법도 자기 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법 쪽에도
돈이 많은 대기업 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 SDS를 상대로 조사장의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는 더 큰 고객과의 이해상충 때문이라며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피해를 봤다는 중소기업인들의 신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인들은 공정위의 업무 처리가 공정하다고 보고 있을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 의뢰했던 한 중소기업의 얘기를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휴대전화 부품 공장. 지난해 준공된 이곳에서는 세계적인 휴대전화 부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 건설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혀를 내두릅니다. 도면도 늦게 나오고 공기는 짧고 급하고 그러니까 뭐 공사의 전반적인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마지막 디데이를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작업팀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공기가 짧아서. 제가 오기 전에 다른 소장도 먼저 가고 그다음에 내가 소장으로 대타로 왔었고 그다음에 또 내가 그만두고 공사과장이 또 대리로 하다가 그만뒀고 못하고 그다음에 또 못한다 해가지고 또 다시 내려와서 마감해주고 올라갔습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뭐 삼성 엔지니어링 측에서 너무 모든 게 간여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공사를 맡았던 건설업체는 어떻게 됐을까? 27년 동안 건설업에 종사해온 이 회사 대표는 도급업체와 분쟁을 겪으면서 병까지 얻었습니다. 작년 5월부터 그 수면제하고 그 신경안정제, 우울증제를 병원에서 그 처방해서 먹거든요. 먹는데 그것도 안 들어요. 자꾸 단위를 높여야 되지 안 들어요. 그거 먹고도 술을 먹어야 잠을 자요. 전에 없던 관절염까지 앓고 있다는 반 회장은 취재진에게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사 곳곳에는 공사에 쓰였던 각종 장비가 방치된 채 녹이 슬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분역 뚫는 거. 이거는 파이프 깎는 거. 예, 파이프 깎는 거. 이건 자르는 거. 이 카타기는 자르는 거, 새 자르는 거죠. 한 해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던 기업은 신규 수주가 중단된 상태. 공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자금 사정은 악화됐고 30년 가까이 됐던 직원은 단 2명만이 남았습니다. 시골에 수십 년 된 땅과 신당동의 상가를 팔았어요. 그 남 줄 거는 하루도 지체 안 하고 현재까지 결제 다 했습니다. 줄 거는 거기서 못 받았어도요. 그러나 이 차익 경영이다 보니까 장부상으로는 자본금이 잠식이 된 거예요. 지난해 4월에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C등급을 받아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곧 폐업 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한 게 없으니까 일한 건 없고 고정 관리비는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등록 말소가 영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휴대전화 부품 공장 증설 공사를 수주한 것은 발주처의 계열사인 삼성 엔지니어링. 한진건업은 지난 2004년 1월 삼성 엔지니어링과 공장의 배관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단지 4개월. 그것도 불완전 계약이었다고 반 회장은 말했습니다. 원래 공사를 하려면은 도면과 시방서를 주어서 이 견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나 이런 그 IT 쪽에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빨리 해서 납품해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면도 없고 시방서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된 거예요. 가도면조차 40일이나 지난 2월 10일에야 나왔습니다. 우리가 물량 받은 거에 12억 7천에서 물량이 또 늘어났죠. 그러니까 공기는 정해져 있고 물량 늘어났고 공법도 상위 공법으로 바꾸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야간 작업 뭐 특수 작업 됐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죠. 3m 이상 되는 천장 공사에
설계도면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까지 공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공사 물량은 배 이상 늘었고 공사가 마무리된 것은 예정일을 넉 달이나 넘긴 8월 31일, 공사 금액은 6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한진 측은 실투입비 기준으로 60억 원을 요구했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은 34억 원만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 투입비가 60억 3,800 들어갔습니다. 60억 3,800 들어갔는데 삼성에서는 34억 7,500 이걸 제3의 설계 변경 계약을 했어요. 한진 측은 인건비 투입 내역, 격리장부 원본 등 정산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넘겼지만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이 한창이던 12월 27일, 한진건업은 삼성 측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에는 34억 원을 주장한 삼성 현장 측의 의견과 49억 원을 산정한 본사 발주팀의 정산 내역이 260페이지에 걸쳐 명시돼 있었습니다. 본사 이제 발주팀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해봤겠죠. 그게 이제 49억 1,500이고 49억 1,500도 이거 좀 내역서를 보면은 쟁점사항 뭐 돌간 작업비라든가 고소 할증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사항들이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쟁점 사항들 빠진 금액이니까. 이 금액도 한진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작성한 부분이고. 우리도 30억 차이 나는데 당초에 10% 차이 나나 이렇게 났으면은 한 5억이나 뭐 이렇게 손해 보라면 그냥 손해 보고 말았죠. 왜냐면 그 거래하면서 뭐 싸우 다시 거래 안 되는 건데 싸우겠습니까? 하청업자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에 금액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도 가격 협상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말은 자꾸만 달라졌다고 한진 측은 주장했습니다. 45억에 아산 현장을 수의계약을 줄 테니 하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계속 거래를 하자. 그래서 나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한 45억이면 한 17억 차이가 나잖아요. 이자고 하면은.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가서 52억에 7억만 더 거기서 하고 우리가 10억을 적자 보고 계속 거래하면서 우리도 그냥 복구하려고 그 싸우기 싫어서 우리 사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걸 또 거부를 한 거예요. 정산이 합의된 34억 7,500만 원 가운데 2억 9천만 원도 공사가 사실상 끝난 지 7개월이 지난 2005년 3월에 겨우 지급됐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주 공사를 발주했던 삼성 엔지니어링을 찾았습니다. 42억을 제시한 내부 검토 문서와 삼성이 이메일로 보냈다는 49억 원의 산정 근거를 물었습니다. 최소한 삼성에서도 이 금액만큼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게 뭐 삼성이 이런 거 가지고 시끄러워지고 저런 거 하는 거를 우리도 두려워하니까 우리는 맥시멈 그 안에서까지는 어떻게 해결을 해보고자 합의를 해보고자 해갖고 제시했던 거예요. 근거가 있어서 40여 년. 그러면 제시를 했다는 어느 정도 인정. 금액 자체가 나온 게 아닌데 이 금액은 한진 물량을 가지고 물량을 맞추는 과정에서 그 단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카피해다가 쓰는 겁니다. 그걸 왜 한진에 보내요? 그러니까 아니 한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해 1월 담당 본부장이 제시한 공사비 45억 원 지급과 다른 공사의 수의계약 약속은 무엇인지도 물었습니다. 내가 떠보느라고 45억에다가 일을 하나 그럼 계속 하시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돈으로 치자면 굳이 50억쯤 되는 돈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해 하고 또 가셨어요. 요 대목에서 중요한 게 그 돈을 줄 테니까 라는 건 아닙니다. 그 확인 차원에서 이 사람이 뭘 원하는 것 차원에서 제가 떠볼 수는 있을지언정. 결국 반 회장은 지난해 2월 삼성 엔지니어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하도급법에 명시된 대금 지급 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설계 도면이 없었던 점,
추가 공사에 대해 변경 계약서와 정산서를 주지 않았고 현장 소장을 추천하는 등 경영 간섭을 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돌관 작업비나 고소 할증비 등을 인정하지 않은 계약서상의 독소 조항도 지적했습니다. 그냥 진짜 법대로 해달라 그랬어요. 저희가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돈 받아주는 기관도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하도급 법에 나와 있는 대로 35개 항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그대로만 해주십시오. 하지만 공정위는 삼성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기업 봐주기 위한 거지. 이게 중소기업을 뭐 하도급법이라는 거는 그런 분쟁, 억울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취지는 그거 아닙니까, 그죠? 목적이 그거거든요.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를 하도록 한다는 건데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이게를 공정위에서는 다 봐주고 그게 맞다고 하니 이게 좀 답답한 일이죠. 아니래요. 이 말이 사실일까? 취재진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공기도 4월 30일 딱 특수해가지고 그냥 공사량은 많이 늘었는데 공기는 안 늘려주고 이렇다면은 그것도 이제 검토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벌써 한 2배 이상 또 늘려줬거든요, 공기도. 서로 하고 해가지고. 변경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게 2-3배 정도 이렇게 그건 뭐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건 당 당사들끼리 합의를 해서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지난 8일 반성호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뭡니까? 요거 공정이 고발하는 서류거든요. 삼성과의 그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신고를 했는데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10달이 넘도록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분쟁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고소한 이례적인 일입니다. 됐습니다. 예. 우리가 좀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이후에 남은 그 업체들이 좀 도움이 된다면은 해서 하는 겁니다. 자본과 영업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술과 아이디어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특허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 제도는 과연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해주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LG텔레콤과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 벤처기업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기술 하나로 기업을 일궈온 서호텔레콤의 김성수 사장. 사무실 한편에 수북이 쌓여있는 각종 특허증들에는 김 사장의 기업 인생이 잘 묻어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으신 특허는 몇 개나 되죠? 지금 현재 받은 거가 한 120-30개 되고요. 실온 중에 실온까지 하면 150-60개 돼요. 하지만 기술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김 사장의 20년 소신은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공개적으로 다 태워버리고 기술은 다 애국한테 헐값에 다 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대기업과 특허 분쟁에 휘말리면서 회사는 매출액 한 푼 없는 뇌사 상태로 전락했고 이제는 사옥마저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신기술 개발에 참여했던 10여 명의 연구 인력도 모두 떠나보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개발하면은 대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제동을 걸린다고 했을 때 개발이 진짜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갖고 그냥 이제 개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진짜로 마음이 아팠어요. 김 사장은 지난 2001년 획기적인 휴대전화 서비스 관련 특허를 출원합니다. 휴대전화 비상호출 버튼을 외부로 끌어내 강도나 성폭력 같은 강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리 지정한 번호로 긴급 메시지와 함께 현장음을 그대로 전송할 수 있고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비상호출이 가능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는 호주머니 속에서 누를 수 있다. 가방, 이제 핸드백 속에서 누를 수 있다. 눌러놔버리면 추적이 계속 되잖아요. 지금 제가 덮개를 열지 않는 상태에 제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통사 서버에 암호화로 녹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인의 흔적이 남기 때문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특허청도 2년여의 심사를 거쳐 김 사장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인정했고 김 사장은 새 사업에 대한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게 수익 모델이 이제 상당히 그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 보면은 이제 그 발신자 표시 그것도 1년에 그 3,800억의 수익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2004년 4월 TV를 보던 김 사장은 그만 아득해졌습니다. 광고에 나온 LG텔레콤의 긴급 구조 요청 서비스가 자신이 낸 특허와 너무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김 사장은 특허 출원 직후부터 제품화를 위해 LG 측 관계자들을 여러 경로로 접촉해왔다면서 LG텔레콤의 특허 침해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LG전자연구소를 제가 갔었어요. 가가지고 소장을 만났었는데 소장이 하는 얘기가 아이디어가 좋다. 그러니까 좋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그래서 LG텔레콤과 상의를 하겠다. 자료를 달라고 해서 다 줬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요. 2003년도 저희가 LG텔레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상품 기획팀을 만났었어요. 만나서 자료 요청을 하더라고요. LG텔레콤 측은 오히려 김 사장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합니다. 저희 쪽 LG텔레콤이 지금 말하는 분은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고 맞았다고 주장하는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아니고 LG전자의 것 같아요. 단말기를 만드는. 근데 그분은 LG전자하고 LG텔레콤은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김 사장은 LG텔레콤을 특허 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이에 맞서 LG텔레콤도 김 사장의 특허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사장은 특허를 내줬던 특허청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최초의 특허 14개 항목 가운데 핵심적인 8개 항목을 무효로 판결한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송전을 벌였던 LG텔레콤은 모든 특허가 무효가 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증거량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8개 권리가 죽은 거였다. 6개 증거가 죽은 거였다. 6개는 사실 그게 그 좁은 이렇게 그 추가적으로 부과한 것들이거든요. 권리적인 건 다 죽었고. 특허심판원은 김 사장의 특허가 단순한 설계 변경으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만큼 가치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김 사장은 이런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강도가 들어왔는데 이게 폴더를 누른다? 얘는 거의 무의미한 거죠. 그리고 전원이 꺼졌을 때 켤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특허청에서는 또 한 가지 기술의 진화 과정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착안이 상당히 쉽지 않았었다는 점을 조금 간과한 거 아닌가 싶고 모든 우리 휴대폰의 키라고 하는 것은 버튼이라는 것은 폴더를 열고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명에서는 그 두 가지 포인트, 이제 폴더를 열지 않고 긴급 버튼을 누를 수 있고 그러면서도 확실한 보안을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특허심판원이 김 사장의 특허를 사실상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LG텔레콤의 특허 침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심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특허법원도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특허당국과 사법당국의 이딴 결정으로 궁지에 몰린 김 사장. 특허심판원의 결정 내용뿐 아니라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50쪽이라는 분량을 제가 이제 근거 자료를 다 처음 보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이건 보지도 않고 바로 판결을 한 거예요. 취재진은 김 사장의 주장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해 1월 27일 LG텔레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김 사장의 특허를 무효화한 것은 1월 29일. 그러나 서울에서 접수된 김 사장의 의견서는 1월 31일까지 대전 특허심판원으로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1일까지는 전산화 작업을 했다는 증거. 그렇죠. 여기 있었다는 이야기죠. 대전에 특허 심판원 있잖아요. 심판관들 그렇죠. 전자화가 된 이후에나 보는 거죠. 된 이후에나.
이에 대해 특허 심판원 측은 김 사장이 의견서를 접수한 1월 27일 팩스로 의견서를 받았고 검토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 갔더니 도착은 이거 확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확인 안 해줬거든요. 거절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찢어버렸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특허 전문가들도 특허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한 해 특허 심사관 한 사람이 무려 평균 250건씩 심사를 했고 분쟁을 다루는 8개 특허 심판부는 무려 950건, 하루에 3건 이상의 분쟁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력 부족이 특허 분쟁이라든가 심결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제가 오히려 거꾸로 물어볼게요. 하루에 취재 한 건 해야 되는 경우하고 3건 해야 되는 경우하고 기사가 똑같으세요? 대기업은 이런 특허청의 구조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취재진은 지난해 열린 한 세미나 내용 가운데 충격적인 대기업의 특허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기업과 특허 분쟁이 벌어지면 아예 그 기업의 특허를 못 쓰게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의 특허를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합니다. 사례자를 조사해가지고 심사한테 정보 제공하는 거죠. 심사한들 인사고과 어떻게 해주는지 아시죠? 거절을 몇 건 때렸느냐 한 달에 그게 그 사람들의 포인트입니다. 그거를 익명의 소스로부터 기가 막힌 자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마다할 심사가 있습니까? 포인트가 올라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막상 특허 분쟁이 벌어지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맞서기란 사업 포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대기업은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모든 특허는 다 무효를 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찾으면은 비슷한 거는 잡아낼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이제 무효 다툼을 하면은 또 상대가 대부분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여류에 있는 경제적으로나 조직 면에서 인력 면에서 그런 중소기업들이고 벤처기업들이니까 싸움을 길게 끌고 가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겠죠. 서호텔레콤의 김성수 사장은 특허 심판원과 특허법원의 특허 무효 결정을 번복해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여기 LG텔레콤과의 특허 분쟁 사건인데요. 이 내용을 좀 잘 좀 전해 주십시오. 특허 분쟁이 시작된 지 벌써 3년째. 이 싸움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김 사장의 피해를 모두 보상받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제 자신이 참 측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최장 2년에서 5년까지 갈 걸로 보고 있는데 5년 후에 이겨본들 이 효용 가치가 상실됐다고 보기 때문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드러난 중소기업의 피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납품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은 갖가지 형태의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 단가 인하 요구, 발주 취소나 변경, 대금 지급 지연 등은 아직도 중소기업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4분의 3 이상이 거래 중단 같은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냥 참고 거래를 계속한다고 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해도 살아남기 위해 참아야만 한다는 중소기업, 그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국내 최대 통신회사에 인터넷 서버 장비를 납품하던 한 중소기업. 사무실에는 10억 원대 고가 장비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2년 가까이 다 돼가는 장비인데 이렇게 재워놓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일반 중소기업들이 5, 6억씩 물건 사다가 갖다 놓으면
망하라는 거랑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지난 2003년 정 사장은 KT의 비즈메카라는 서비스에 쓰이는 장비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KT는 납품이 시작된 뒤 다시 가격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특별한 근거가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었고요. 그 근거를 달랬을 때도 한 번도 저한테 준 적은 없었어요. 정 사장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KT 측은 억울하면 소송하라며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약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는 장비를 다 발주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얘네 임의로 나 못 받겠다라고 해버린 거니까 더 이상 저희는 어떻게 뒤로 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지난해 2월 정 사장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11월 승소했습니다. 일부 장비 금액에 대해서 변제하라라고 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 10억 조금 넘는 금액이 이제 판결이 난 거고요. KT를 찾아갔습니다. 영업사원의 잘못일 뿐 KT 측은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면서도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영업사원이 요청을 했죠. 영업사원이 콜 시스템이랑 같이 요청을 했죠. 저희랑은 상관없이, 회사랑은 상관없이. 아니 영업사원이 KT 소속인데 회사랑 상관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저희 KT가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정 사장은 소송으로 9억 원의 배상금을 받았지만 장비 납품가 27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회사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8, 9억 정도의 부채가 지금 현재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건 부채가 있는 상태인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서 일단 폐업을 했고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현재 상태로. 새벽 6시 반 경기도 시흥시. 30년째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곽춘 사장은 오늘도 공장문을 여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직 아무도 안 오신 것 같아요. 곧 나와요, 다들. 예. 항상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오셔가지고 문 여시고. 거의 일찍 나오네. 그렇게 되네. 내가 가까웠잖아요.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곽 사장은 명함만 사장이지 하는 일은 여느 근로자와 다름없습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곽 사장을 포함해 모두 8명. 자재비가 계속 오르면서 납품 단가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7년 전에 이거 개발하면서 제가 했던 그 단가 그대로입니다. 물가 상승률이라도 반영해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성 유지하려면 물가 상승, 원자재 값 인상 이거 다 소용없어요. 대기업하고 얘기할 때는 안 돼요.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린다는 대기업. 하지만 곽 사장에겐 남의 집 잔치일 뿐입니다. 몇 해 전 곽 사장은 대기업의 납품가 인상을 요구했다가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거래 중단을 통보받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안 남는 게 진짜 있잖아 이거. 이건 포기하겠다 그랬더니 그거 다 가져오래. 전부 다 가져오라는 거야. 안 오려면 전부 다 가져오지. 왜 요것만 빼면 그러니까 이거 거래를 끊겠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말도 못 끊는 거죠. 현재 곽 사장은 2차 하청 업체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한때 호황을 누렸던 많은 중소기업들이 곽 사장처럼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직접 직거래하던 그 조그만 업체들이 전부 다 이제 재하청 업체로 전락을 해버렸죠.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 작업 중 잘려나간 곽 사장의 손마디. 평생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았던 이 일이 곽 사장에게 남긴 징표입니다. 공허한 예침이지. 지금 죽기 아니면 살게 해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무슨 동반자다, 파트너다, 이거 다 헛소리고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4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억울한 그 사정이 있어서 법에 호소했더니
그 시간 이후로부터는 시장에서 냉대받고 왕따당하는 거. 그렇지 않아도 속에서 오라가 치비는데 그렇게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중소기업을 그렇게 찬밥 대우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죠. 이들이 결성한 모임은 대중소기업 상생협회. 일자리의 87%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이 곧 국가를 살리는 일이라고 이들은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옛날에 품질이 좀 덜 좋아도 우리가 국산 국수가면서 국민들을 키웠는데 그 키우는 대기업들이 국민들을 배반하는 행위라면 안 되죠. 중소기업을 죽이는 것은 난 국민들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 어떤 공장이라든가 고용이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축소 감소되고 결국은 나라 전체가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세계적인 명차 렉서스는 부품업체와 토요타의 협력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경영 여건 악화를 이유로 협력업체에 가격 인하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국내 자동차 회사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경제 활동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의 성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성장은 중소기업의 희생이 아닌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의 산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추적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